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논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5%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 8.7%를 밑돌고 6월의 9.1%와 비교하면 0.6%포인트나 낮습니다. 전월비 상승률은 드디어 0%. 한 달 새 4.6% 떨어진 에너지값이 큰 몫을 했는데 휘발유 가격 하락이 8% 가까이 됩니다. 시장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반색 중입니다.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고 하강 중인 거라는 기대감이 번지는 거죠. 국채금리 급락, 나스닥의 급등은 이런 심리가 투영된 숫자입니다. 여전히 변수가 많은 하반기지만 이제 손실폭을 좀 줄이고 투자 기회도 볼 공간이 생길까요? 8월 11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 취약한 지하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에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많았죠. 금융당국이 신속히 보험금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하고요. 은행권이 9월 말에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이 조치가 끝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만기를 좀 뒤로 밀어준답니다. 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도 출시한다고 하고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대기업 집단의 총수 친족 범위를 종전보다 좀 줄여준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각종 자료 제출이나 공시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 주식 안 판다고 하더니 또다시 주주들의 뒤통수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명품 브랜드,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샤넬이 또다시 가격을 올렸다. 가방 하나에 1,000만 원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다양한 경제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증시 들렀다가 오늘 IT발전소에서는 휴대폰 요금 얘기 좀 해볼게요. 5G 중간요금제라는 게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중간이 사실은 중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IT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예술발전소에서는 여러 해외 브랜드들이 전시회를 여는 것처럼 예술 분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게 브랜드에 뭐가 좋을까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저희가 무거운 소식들 오늘 좀 많이 준비한 것 같네요.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우리가 그 폭우 속에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죠. 네. 자매와 10대 딸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가 이 반지하형 혹은 지하형 주택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따라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는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이 됩니다. 현행 건축법은 상습 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통해서 건축 불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서울에서 4만 호 이상 건축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침수 우려 지역을 불문하고 지하와 반지하는 건축 허가를 금지하도록 이 건축법에 해당 규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지어진 반지하 주택은요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기존에 허가된 곳은 10년에서 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순차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현재 거주 중인 지하 반지하층 세입자가 나갈 경우에 이를 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대신에 건축주에게는 관련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있는 반지하 주택 17,000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서울 전체 주택의 반지하 주택은 5%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가격 문제로 이 지하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약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이 지하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지하 관련해서 그 외신들도 보도를 하더군요. BBC나 뉴욕타임스에서 반지하를 정말 BANJIHA 반지하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하던데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오스카를 받았던 그때 당시의 그 장면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이걸 풍경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깊은 계단을 내려가서 반지하 집으로 갔을 때 그 집의 풍경은 굉장히 살풍경했죠. 채광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거, 채광이라는 게 거주비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안전사고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본 분들도 아주 많았는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약속도 있군요. 네, 금융당국은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서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내놨는데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이 카드 이용자의 카드 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서 이렇게 수혜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잠시 알려드렸지만 침수 피해를 봐도 보험금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일단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이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침수 피해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또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또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 가액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이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서 전자 장비 등의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요. 또 이렇게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폐차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폐차해야 하는데 침수 차량이 가끔 중고차 시장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걸 그 일반인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팁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보시면 겉에는 대충 닦을 수 있는데 제일 끝까지 뽑았을 때 여기 흙탕물이나 흙이 좀 남아있다. 이러면 침수 차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뭐 시트 아래 확인해 보시는 건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은행들이 이번에는 9월에 종료될 예정인 여러 가지 자영업자 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좀 뒤로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은행권은 9월 말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가 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는 물론이고요.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차주에 대해서도 가급적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용 평가할 때요. 비재무 요소를 반영해서 금리와 한도 측면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은행 연합회 측은 부실이 있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차주는 정부의 새 출발 기금과 연계하거나 자체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고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이 5대 은행은요.
저신용 성실 이자 납부 고객의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이 깎아준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데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은행권으로 확대가 되는 셈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는요 면제하고요. 다만 이 적용 대상, 금리 기준, 출시 시기, 운영 기간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서민, 가계, 청년 등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가령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일시 상환식 대출을 1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요. 또 청년층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의 전월세 대출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것도 좀 더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뭐가 좋습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 대환 대출을 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그래요. 안심 전환 대출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서민층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조건이 붙는데요. 신청 대상이 되려면 일단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요. 집값이 KB 시세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는 게 일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제1금융권과 제2금융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고요. 오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사전 안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이 정책 대출 상품은 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3억 원 이하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고요. 집값 기준으로. 그리고 다음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차주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은행을 이용한 차주는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인하해서 만기에 따라 3.8에서 4%가 되고요. 다만 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은 금리를 더 낮춰줘서 3.7에서 3.9%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금리도 0.35%포인트 낮춰서요. 4.25에서 4.55% 수준의 금리로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였는데 결국 올해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반면에 재벌 총수의 친족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공시 의무가 있는 사람을 4촌 이내로 제한합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된 거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호 출자나 사익 편취 금지 등 이 규제를 받는 대기업 총수의 일가 규모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열사 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비등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들 다양하게 전해드리고요. 테슬라 주주들 머스크가 안 그런다고 하더니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머스크가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6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9조 200억 원어치 테슬라 주식 792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4월 말에 85억 달러, 그러니까 약 11조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추가 매입 계획은 없다고 공언했거든요. 이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당시 매각 배경을 놓고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란 추측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 매각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합의를 뒤집어 엎으면서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진 건데요. 머스크는 매각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현금 확보가 필요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둘러댔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아마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고가품 브랜드입니다. 샤넬. 비싸다의 상징과 같은 그런 브랜드인데 값을 한국에서 또 올렸습니까? 네, 최근 샤넬 코리아가 대표 상품인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사이즈 가격을 1,180만 원에서 1,239만 원으로 올렸는데 각각 5%씩 올렸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1인당 1년에 한 점씩 구매 제한을 두는 인기 제품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독 한국에서만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하고요.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외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더불어서 시티그룹이 바닥론을 언급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개별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대형 기술주 강세로 나스닥의 상승세가 뚜렷했고요. 한편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언급을 하자 일부 매물이 소폭 출회되기도 했습니다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면서 상승을 지속하고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굉장히 긴장하고 봤는데 일단 원하던 대로 숫자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일단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수치로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사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19% 하락했습니다만 대부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이를 주도했고요. 전년 대비로도 8.5%를 기록해서 지난달 발표된 9.1%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 수치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변화는 가솔린 가격이 전월 대비 7.7% 하락해서 에너지가 전월 대비 4.6%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가 전월 대비 0.4%, 항공료가 7.8% 하락한 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히 식품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1.1% 상승했고 신차가 0.6%, 임대료가 0.5% 상승하고 있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도 비둘기 성향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낮아진 수치 자체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높아서 기뻐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가격이 전일 갤런당 4달러를 하회하는 등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신규 주택의 가격 등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8월 수치도 여전히 하향 조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식품 가격 관련해서 최근에 이 식료품 가격들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 지표에도 이 가을이 좀 지나서부터는 아마 하락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체 대상으로 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던 가운데 임금 및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전월 대비 0.1% 좀 하락하기도 했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좀 있는데 소비 증가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지표 자체는 어쨌든 긍정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죠? 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함께 발표된 애틀란타 연인의 GDP 나우가 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5%로 올려 잡으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1분기, 2분기에 연달아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었는데 일단 3분기에 지표의 출발 자체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GDP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과 더불어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단기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CME 페드와치에서도 이 9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32%에서 60.5%로 75bp 금리 인상 확률을 다시 역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도 확대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 IT 기기들의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은데요. 어쨌든 삼성의 휴대폰 신제품과 애플의 신제품들이 8월과 9월 달에 출시를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센티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보였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달러 환율이 1,300원을 하회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소재들이 반영되는 모습이 조금 있고요. 전일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환율 상황을 보건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주목하실 필요는 오늘은 주의하실 필요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수급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8월 시장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에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오늘 만약에 상방 포지션이 구축이 된다면 8월 시장 저희가 다른 지표들을 확인하기 전에 8월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담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지하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의견 주시네요. 그래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유튜브로 강사님은 그러면 반지하나 지하가 사라진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거기에 주거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요. 제가 IMF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그 집은 월세 많이 안 올랐을 것 같은데 500에 23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 친구들도 시골에서 온 애들 다 비슷했으니까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주거 환경이 그때하고 크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솝007님 이미 있는 법이다 하셨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반지하라는 게 생긴 건 70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방공호를 하나씩 지어라 해서 신축주택에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갔던 건데 원래는 법이 허용하지 않다가 80년대에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 방공호 놀리지 말고 임시로 써라 한 게 사실 40년 지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강사님 지적대로 그러면 최소한의 주거비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배려까지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 더 든든하게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5G 중간요금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 기자님, 이게 이동통신에서 5G 요금제 이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이 넘었다고 하는데 요금제가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불이 붙으면 보통 소비자 후생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5G 요금 구조가 현재 데이터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9년부터 이제 5G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서 상용화가 됐는데요. 좀 그 이후에 이제 요금제들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이제 제공되는 요금제들을 보면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 데이터 10기가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6만 9천 원, 오늘 6만 9천 원에 이제 한 그 110기가 정도의 용량을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있고 또 이제 LG U+ 같은 경우에는 그 150기가바이트를 한 7만 5천 원 정도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가입자 수에 비해서 좀 딱 표를 그려주시면 제가 좀 좋겠지만은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상대적 고가 요금제에 많이 치우쳐 있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요새 데이터를 워낙 많이 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고가 요금제를 좀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중간 요금제라는 표현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서 네. 중간을 찾기 위해 중간 그렇습니다. 요금제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 간판 자체가 좀 어색한데 그동안 통신사들이 이 중간을 찾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불어 요쪽을 좀 기피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네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입장을 내는 거 뭐 이렇게 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느낌적인 네, 느낌인가요? 5G 서비스 하면서 이제 투자했던 비용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 비용도 상당 부분을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좀 수익성을 고려해서 좀 요금제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에 주력하지 않았던가 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SK텔레콤이 새로 출시한 중간 요금제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네.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요금제가 이제 그 10GB와 110GB 사이에서 이제 중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요금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좀 뭐 한 5종을 좀 선보였는데 핵심은 뭐 말씀드린 대로 중간 요금제고 그 59,000원에 이제 24GB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왔고 이게 이제 뭐 중간을 어디다 둬야 되냐라는 해석을 놓고 좀 통신사 그 SK텔레콤하고 또 소비자들 간에 약간 좀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10GB와 110GB의 공간 이 먼 거리에 네. 그래도 중간 지점에 처음으로 요금제가 하나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요금제가 하나 나왔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낫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요,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본다라고 쓰면 강남하고 상암동 사이에 중간 지점에 점을 딱 찍는다라고 하면 그게 역삼역이나 이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여의도까지는 가야 중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중간에서 양쪽으로 한 7.5km, 8km 정도 되겠네요. 그 총거리 한 15km 본다면. 근데 10기가하고 110기가 사이의 중간이면은 50기가나 60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24기가에 딱 점을 찍었을까요? 좀 많은 분들이 좀 중간답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SK텔레콤에서는 이제 헤비 유저 1%를 제외하고 99%의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쓰는 데이터 사용량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 이상의 지점에서 중간 지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숫자적인 중간이 아니라 좀 SK텔레콤 쪽에서는 그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의 그걸 중간으로 잡고 이제 24GB짜리 요금제를 59,000원에 내놓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낮다. 유인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게 블로그나 아니면 IT 전문 리뷰하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네네.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니까 네. 그거 해가지고 그 누구 코에 붙이죠? 그 데이터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좀 매력이 없다라는 반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해당 업체 측의 어떤 뭐 이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좀 여전히 좀 중간 요금제답지 않은 부분이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 이제 뭐 좀 55,000원에 그 이제 10GB를 쓰던 분들은 또 이게 4,000원만 내면 뭐 데이터 사용량을 또 한 14GB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던 분들 중에서 데이터를 24GB 이제 10기가보다는 더 많이 쓰는데 24기가보다는 좀 덜 쓰는 분들이 좀 이 요금제를 선택을 하면 한 10,000원 정도를 월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보통 심리가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한 27 기가바이트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쓰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딱 해도 좀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좀 갖고 있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24기가바이트가 이제 69,000원짜리를 110기가바이트에 쓰던 분들이 이걸로 바꾸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쉽지 않다. 그래서 좀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26기가 정도 쓴다고 하면 네. 이 가운데 점을 여의도에 안 찍어도 네. 한 대방동이나 그 마포 요 정도는 찍어줄 수 있잖아요. 왜 이거를 딱 24에다 찍었을까? 약간 부족한 그 느낌? 그게 이제 이 중간 지점에 대한 해석이 정말 네. 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업체와 어떤 소비자들 간에 좀 다양할 것 같고요. 좀 일각에서는 어쨌든 뭐 매출 하락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요새 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통신비 인하
좀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의 시선을 좀 어느 정도 또 고려도 하고 그 지점에서 좀 어떤 현실적으로 잡은 그 숫자가 이제 24GB에 59,000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좀 SK텔레콤 측에서는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외부 여론은 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라인업을 요금제 중간 요금제 라인업을 좀 늘려나가겠다. 좀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네. 소비자 후생을 생각하면 이 5G 요금제 설계 처음부터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론 기업들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소위 장비를 까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 요금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반론을 펼 테고 고가 요금제를 포기하면 그런 이용자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월세처럼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통신사들은 수익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좀 사실상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왔던 데는 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했던 것 같고요. 근데 좀 요즘 이제 중간 요금제들을 뭐 이제 SKT를 시작으로 KT와 LG U+ 다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여전히 이제 절반 정도가 LT 그 통신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중간 요금제를 통해서 통신사들이 이제 수익성 하락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그 LTE 사용자들이 좀 5G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좀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뭐 실적 발표에서도 3사가 다 얘기를 했듯이 그 5G 중간 요금제가 기존에 좀 LTE 사용자들이 5G로 좀 더 전환하는데 빠르게 전환하는데 좀 중간 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요금 인하에 따르는 좀 하락폭도 있지만 또 LTE 유저들이 5G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또 플러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T가 시장에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사업자라 저희가 그렇죠. SKT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LG U+나 KT도 곧 5G 중간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요쪽에서도 이제 요금제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깎아드릴게요. 넉넉하게 얹어드릴게요. 이런 경쟁이 좀 일어날까요? 이게 뜨거운 경쟁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뭐 KT는 일단 좀 62,000원에 그 대신에 데이터는 한 30GB 정도를 주는 중간 요금제를 좀 정부에 신고할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LG U+는 어쨌든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KT가 다좀 그 요금제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베이스로 또 LG U+ 입장에서도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또 뭐 중간 요금제를 뭐 30기 그 KT 수준의 최소한 이상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님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 통신사들 요금제는 네, 각자 저희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디자인을 해볼게요. 이거 안 되고 네. 디자인하면은 가서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죠. 2020년에 이제 인가제에서 그 유보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전에 어쨌든 정부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반영이 되다가 2020년 말에 이제 사실상 신고제로 바뀌면서 소비자 후생을 좀 뭐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경쟁을 또 이렇게 뭐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면 정부가 이제 이 통사들이 내놓은 요금제에 일일이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어떤 뭐 내부적으로는 반려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제도 자체가 정부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요금제를 반려하거나 이런 게 좀 제도적 장치가 좀 없기 때문에 아직 요금 인하 속도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만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빨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사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처음에 그 LG U+가 새로운 사업자로 등장을 했을 네네. 때는 저희 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요금제가 사실은 간판 떼고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동통신 시장이 이제 성장을 다 포화돼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인구수 대비해서 뭐 휴대폰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전 같이 통신 서비스가 이제 뭐 기기가 새로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확 늘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가입자를 잘 관리하는 것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어쨌든 이걸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좀 경쟁 활성화로 인해서 이게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좀 밝혔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은 그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 통신비 인하에 좀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아서 좀 정부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포화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 간의 경쟁을 해야 될 그 동기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좀 성장을 위해 좀 출혈 경쟁을 좀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은 면도 있어서 그 요금제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혁신적이거나 좀 파격적인 요금제들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원인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알뜰폰으로 많이 넘어간다 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네. 그 새롭게 스마트폰 기기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게 나오면은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요금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구석은 없을까요? 뭐 어제 저녁 밤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 그 폴더블폰 신제품 라인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애플도 9월에 아이폰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 아마 10월 정도에 늦어도 한국에 이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런 주요 세계 뭐 양대 스마트폰 업체의 간판 제품이 다 5G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제품이 좀 나오면 5G 가입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되게 호재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들이 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G 요금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 그 5G 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안 터집디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5G 지금 우리가 서비스가 개시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황 기자님 지금 5G 요금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통신 품질이 좀 개선이 많이 된 건가요, 지금? 논란이 계속 있고요. 정부가 이제 품질 평가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면피하는 정도 이렇게 뭐 우수하다 이 정도보다는 뭐 그 좀 평균을 좀 더 이제 정부에서 뭐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정도 수준의 좀 퀄리티가 나오고 있고 또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안 터진다, 느리다, LTE랑 다른 게 뭐냐. 사실 이제 5G 처음 나올 때 뭐 꿈의 통신 뭐 20에 빠르고 뭐 동영상 뭐 0점 몇 그죠 초 뭐 만에 0점 몇 초 만에 받고 약간 이제 그게 이론적인 이제 20대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일단 5G가 전국망을 뭐 쫙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5G와 LTE가 여전히 좀 공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대외적으로 공개된 메시지는 워낙 또 이게 꿈의 통신 이제 하면서 뭐 좀 되게 혁신적이다라는 좀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LTE에서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게 뭐냐. 값만 비싸고 좀 품질은 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해서 유저들의 불만은 계속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5G 처음에 세계 최초 서비스 하려고 그렇습니다. 엄청 경쟁하고 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까 봐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뉴욕 사무소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이거를 런칭을 먼저 할 것 같다 해서 우리 한밤중에 사람들 모으고 그렇습니다. 런칭 행사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떠들썩했던 것만큼 우리 소비자들도 만족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제가 황치규 기자님 오늘 마지막이신데 인사할 시간을 못 드렸네요. 존경하는 황치규 기자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전문 기자시죠. 진대재 장관 시절부터 저랑 같이 정보통신 IT 출입하셨던 기자님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현장에서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표님, 우리가요 그 잘 아는 그 소위 명품 브랜드, 고가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가끔 보면 저희가 전시회를 같이 합니다 라거나 아예 그쪽의 모티브를 따서 전시 자체가 기획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전시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 왜 그러는지 궁금해요. 일단 명품 브랜드가 왜 자꾸 예술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나요? 일단 가장 큰 것은 명품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좀 유지를 하거나 그 이미지 가치 상승을 위한 거입니다. 예술 작품과 함께하면 그런 효과가 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이걸 노리고서 일반 기업들도 많이 예술이랑 콜라보를 해요. 뭐 LG나 삼성 같은 기업들.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보다는 일단은 명품 브랜드가 조금 더 고급 문화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결이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명품 소비자랑 예술 작품 소비자랑은 조금은 달라요. 명품 소비자가 다 미술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전시회 매니아가 다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함께 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유지되는 경향도 있지만 또 새로운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가 또 창출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명분이 있죠. 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또 많은 전시를 진행하고 또 대부분 무료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제품 판매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언급할 사례들인 H사 그리고 L사 매장에서는 그 미술품 전시장을 뒀는데 그 메인 공간인 1층을 지나야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여러모로 명품 브랜드 그리고 예술 시장에도 도움이 돼서 많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H사입니다. H사는 2006년도부터 청담동에 위치한 매장 지하 1층에서 전시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지금도 매년 3회 정도의 전시를 꾸준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대미술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작가 전시를 진행하거나 혹은 H사가 직접 선정하는 H재단 미술상 수상자 전시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미술상을 제정을 해서 수상자도 선정을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상을 받았다. 미술계에서 정말 좀 알아주느냐, 인정을 해주느냐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이 상 같은 경우에는 H사에서 한국 미술 문화의 발전에 조금 우리가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H사가 재단상을 출범한 게 굉장한 선도주자였습니다. 기업이 특히 외국 기업이 국내에 한국의 작가를 후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상을 만든 건 H사가 처음이었고요. 이후에 국내 기업들도 따라서 기업 재단 미술상을 주르르 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H재단 미술상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한 명의 예술가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데 심사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4명의 심사위원이 선정을 한다고 해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미술상으로 권위 있는 미술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상을 수상하게 된 작가는 H사 청담동 매장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파리에서 작업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또 H사 재단에서 작가를 장기적으로 후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권위를 좀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 서울에서 이 상을 수상한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작가인가요? 지금 청담동 H사 매장 지하 1층에서 제19회 수상자인 류성실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불타는 사랑의 노래예요. 제목도 독특하지만 네. 작가의 작품 세계가 더 독특합니다. 이 작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좀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대왕이라고 하는 작가가 창조한 가상의 인물이 한 상조 회사를 운영합니다. 대왕 애견 상조인데요. 애견동물 상조 회사예요. 인간보다 회전율이 빨라서 좋다는 이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도 작가가 가상으로 만든 거고요. 대왕 애견 상조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좀 다양한 감정이 들게 돼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사랑하는 존재가 죽은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의 씁쓸함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랑하는 동물을 떠나보낸 이별을 겪은 견주들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엉켜 있는 도가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런 전시가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H사 매장 지하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10월 2일까지 무료로 진행되고 매주 수요일에 휴관을 합니다. 참 묘한 주제네요. 네. 이런 주제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조, 그런데 그 반려동물의 상조 사업이라 최근 그 젊은 고객들의 트렌드도 반영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질문도 던지는데, 그런데 자본주의의 총아인 브랜드가 지원을 한다.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가 예술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그룹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K그룹은 여러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좀 명품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는요, 아이유 씨와 카이 씨가 앰베서더로 있는 G사, 그리고 블랙핑크 로제가 앰베서더로 있는 Y사 등을 보유한 명품 대기업입니다. K그룹에서는 2015년도부터 우먼 인 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H재단 미술상하고 좀 비슷하게 예술가랑 전시를 후원하는데 여성 아티스트에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H사랑 조금 다른 점은 자체적으로 상을 주거나 예술가를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조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후원을 하는데요. 칸 영화제 공식 파트너사로 여성 아티스트, 그러니까 배우나 작가나 감독한테 상을 수상하거나, 혹은 시각예술이나 미술 분야에서는 전시 자체에 후원하는 시스템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수동에 있는 그라운드 시소에서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 비비안 마이어라는 인물은 2009년에 사망한 여성 사진 작가인데요. 생전에 15만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가 찍은 사진이 상자에 담긴 채 방치가 되다가 2007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작은 경매장에서 낙찰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 사진 상자를 구매했던 건 존 말루프라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이 말루프가 사진 상자를 보고 분석을 해서 마이어가 사망한 이후에 세상에 공개를 했고요. 이 이야기가 2013년도에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된 작가입니다. 이 전시는 11월 13일까지 18,000원에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꾸준히 예술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3대 명품 브랜드라고 손꼽히는 엘사입니다. 엘사에서도 앞서 언급한 H사처럼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엘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업 단위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무료 전시로 선보이거나 작가 후원 차원에서 이 엘사 안에 있는 매장 내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예 프랑스에 엘 미술관을 만들어가지고 소장품을 무료로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에 강남구 청담동에 매장을 내고 4층 가장 꼭대기 공간에서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알베르토 자코메티, 그 1,000억 원대 조각 작품 작가. 네, 우리 시간에도 여러 번 등장하셨던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르하르 리히터라는 현대미술 작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앤디 워홀 전시까지 진행을 했고 모두 다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전시장은요, 그 매장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갈 때 약간 나 안 살 건데 들어가도 될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와서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볼까 봐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전시 보러 왔어요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직원분들이 안내를 해주시긴 하는데, 가끔가다 매장에 줄 서 있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때도 직원한테 얘기하고 쉽게 들어가시면 되고 보고 쓱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눈총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여러 다방면에서 그 유명한 해외 브랜드들이 예술 전시와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술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냐, 그것도 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런 기업들의 마케팅이 예술이 사용되는 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술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에 보면 방탄소년단 RM 혹은 뭐 이건희 컬렉션 같이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좀 그런 인물들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좀 본인의 네임택을 찍으면서 한 번 더 대중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품 브랜드의 이름값도 사실 예술 작품을 좀 더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술계 쪽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H사의 사례처럼 신진 작가를 선정해서 전시 열어주고 또 해외에 보내주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후원도 해주고 하는 것은 좀 신진 작가를 국가 단위에서 키우는 것도 더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 단위에서 해주다 보니 좀 고마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품 브랜드의 예술 콜라보가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명품 브랜드도 이득이 큰 점도 있어요. 주고받는 거겠죠. 네, 뭐 명품 브랜드에서 제품 사러 오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굳이 잘 안 가게 되지만 전시 보러 오세요라고 하면 또 우르르 가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좋은 시너지가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전시와 예술의 명품 브랜드의 콜라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마케팅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 회사들 매출이 크니까 2년에 한 명 말고요. 좀 다양하게 신진 작가들 팍팍 밀어주는 뭐 그런 모습 통 크게 좀 보여주는 것도 사회 공헌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비드피츠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비 내리고 있잖아요. 도로 상황이 군데군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